안녕하세요. 책 읽는 세상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보 빅터입니다. 이 책은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지은이는 호아킴 데 포사다, 옮긴이는 레이먼드 조,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바보 빅터는 두 주인공 빅터와 로라가 삶에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각각 교체로 전개되다가 후반부로 가면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는 이들이 서로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함께 치유하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과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 사람이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으며 그것을 되찾았을 때 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가 스탠퍼드대에서 실시한 마시멜로 실험을 기반으로 풀어냈다면 바보 빅터는 훗날 국제 멘사협회 회장이 된 빅터라는 인물이 무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펼칩니다. 또 다른 주인공 로라 역시 못난이 콤플렉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연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고백한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IQ 테스트.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악몽에 시달리던 15살 빅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휴, 꿈이었구나. 빅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얼굴의 그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꿈인 동시에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한 달 전 빅터는 컴퓨터실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고, 로널드 선생이 컴퓨터를 켜라라고 말한 것을 열어라로 잘못 알아듣고 PC 케이스를 뜯어내려 했던 것이다. 아이들은 입을 벌린 채 빅터를 쳐다보았고,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로널드 선생이 불이 나게 달려와 빅터의 귀를 고무처럼 잡아당겼다. 넌 도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돼먹은 거냐? $1,000가 넘는 컴퓨터를 뜯어내겠다고? 돌고래도 너보다는 똑똑할 게다. 멍청한 놈. 바보에게 공부는 필요 없어. 나가서 장사나 배워. 로널드 선생의 고함이 아직도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아 빅터는 귀를 막아버렸다. 오늘도 로널드 선생의 수업이 있는 날이다. 영원히 아침이 밝지 않았으면 했지만 어느새 동이 터서 창밖이 훤하게 밝아 있었다. 빅터는 몸소리를 치며 트레일러의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정비소에서 자동차 타이어 휠 나사를 조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아버지는 정비소 기술자들 중 가장 일찍 출근을 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다. 벤츠를 몰고 다니는 정비소 사장인 게레로 씨보다도 나이가 많지만 아버지에게는 집도 없다. 빅터야, 일어났냐? 빅터가 트레일러 문을 열고 나가자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시원스레 웃었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슬퍼 보였다. 저 슬픈 표정을 빅터는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와 빅터는 낡은 이동식 트레일러에서 살고 있다. 오랫동안 앓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는 조금씩 술에 빠져들었고 점점 취해 있는 날이 늘었다. 술 때문에 아버지가 몇 번이나 직장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살던 집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트레일러로 짐을 옮겨오던 날 빅터는 마냥 신이 났다. 트레일러를 타고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던 것이다. 어디로 떠나는 거냐고 연신 질문을 퍼부어대던 빅터에게 아버지는 아메리카 대륙 일주를 떠날 거라고 말했다. 대륙 일주요? 그럼 우편 번호 9001 로스앤젤레스 8044.
뉴욕도 간다고요? 또 우편. 빅터가 미국의 전 도시와 우편 번호를 말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 전부 다 갈 거다. 돈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말이다. 하지만 트레일러는 미국 대륙은커녕 도시 밖으로도 나가지 못했다. 술 때문에 몇 차례 더 직장을 옮겨야 했던 아버지는 옛 동료인 게레로 씨의 배려로 어렵사리 정비소에 취직했고 트레일러를 정비소와 가까운 이곳으로 옮겨왔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술에 잔뜩 취해 트레일러 바퀴를 떼어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대륙 일주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트레일러에 네 바퀴가 떨어지자 아버지는 재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대신 정비소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빅터가 스쿨버스에 오르자 더프가 꽉꽉 돌고래 흉내를 냈다. 실제로 돌고래가 그런 식으로 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웃기는 데는 효과 만점이었다. 스쿨버스 안에서 폭소가 터졌다. 아무리 재미없는 농담이라도 더프의 입에서 나오면 반응이 좋았다. 더프는 운동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쾌활한 데다 얼굴도 잘생겼다. 더프는 뭐랄까 온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같았다. 자기를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빅터 역시 그를 좋아했을 것이다. 빨리 앉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출발을 못하잖아. 앉지도 서지도 못한 채 어물대는 빅터를 향해 버스기사가 소리쳤다. 꽉꽉. 더프의 패거리들이 여기저기서 돌고래의 소리를 냈다. 빅터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며 통로를 걸어갔다. 그리고 버스 뒤편에서 가방이 놓여있지 않은 빈자리를 하나 발견했다. 빅터는 옆자리의 주인을 힐끔 쳐다보았다. 기다란 갈색 머리카락을 말총처럼 묶은 로라가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앉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버스가 출발해 빅터는 얼떨결에 자리에 엉덩이를 붙이게 되었다. 하지만 로라는 그때까지도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빅터는 로라가 푸른 눈동자를 지녔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라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갑자기 빅터의 가슴이 콩닥거렸다. 뭘 보니? 석상처럼 앉아있던 로라가 거슬린 듯 눈을 흘겼다. 빅터는 뜨거운 양철에 댄 것처럼 화들짝 놀랐다. 고마워 로라. 도대체 나한테 뭐가 고맙다는 거니? 이 옆자리에 앉게 해줘서. 난 이 버스의 주인이 아니야. 빈자리에 앉는 건 너의 당연한 권리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도 빅터는 로라와 대화를 한다는 사실에 적잖이 흥분됐다. 빅터는 친구가 없어서 늘 혼잣말을 중얼거려야 했기 때문이다. 빅터는 마른 침을 삼키고 천천히 입을 떼었다. 예전에 흑인은 버스에 못 앉았대. 또 여자는 투표권이 없었대. 그리고 로마 시대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다. 로라는 답답한 듯 크게 숨을 들이코고는 그대로 창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빅터는 의기소침하게 등을 구부렸다. 한동안 떨리는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던 빅터의 눈길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로라를 향했다. 한 뼘쯤 열린 창으로 훈풍이 들어왔다. 로라의 갈색 머리카락이 바람을 따라 간지럽게 흩날렸다. 햇빛에 반짝이는 머릿결이 꼭 금실 같았다. 그날 2교시 로널드 선생이 두툼한 종이 뭉치를 팔에 끼고 교실로 들어왔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IQ 테스트지라고 했다. 아이들은 예고되지 않은 상황에 웅성거렸다. 선생님, 원숭이 IQ가 몇인가요? 더프가 불쑥 질문을 던졌다. 원숭이는 50 정도고 침팬지는 65 정도로 알려져 있지. 그럼 돌고래는요? 로널드 선생이 대답도 하기 전에 교실은 이미 웃음바다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꽉꽉 돌고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오늘 메릴린 학교의 IQ 최저점이 깨지겠군. 돌고래 걱정 마.
동물보호협회에서 널 보호해 줄 테니 꼭 간식은 정어리로 주세요. 사육사님, 하하하. 교실 전체의 시선이 빅터에게 쏠렸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빅터는 보이지 않는 총알을 맞은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불편해지자 또 손가락이 타자를 치듯 저절로 움직여 연신 책상 위를 두드렸다. 빅터! 로널드 선생의 혹통 소리가 들려왔다. 그놈의 피아노 좀 그만 칠 수 없어? 빅터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두 손을 꼭 잡았다. 그때 더프의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빅터는 특별히 더 문제를 잘 읽어야 할 거야. 수족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또다시 교실 전체에 웃음이 터졌다. 빅터는 굽은 어깨를 더욱 움츠렸다. 못난이 콤플렉스. 어서 오렴. 로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머니가 웃으며 맞았다. 맛있는 냄새 나지? 오늘은 우리 못난이가 좋아하는 애플파이를 했지. 가족들은 로라를 못난이라 불렀다.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 그 애칭이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이름을 불릴 때가 더 낯설었다. 간혹 남들 앞에서 못난이로 불릴 때는 창피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로라가 그 일로 가족을 원망한 적은 없었다. 할 수 없지 뭐, 못났으니 못난이라 불리는 걸. 로라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다. 아버지 헛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모른 척했다. 방에 들어온 로라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2개의 보물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보물은 돈을 모으는 깡통이었다. 로라는 단돈 1센트라도 생기면 여지없이 깡통에 돈을 집어넣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특히 LA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거금이 있어야 했다. 로라는 할리우드 주변에 솜씨 좋은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 있다고 잡지에서 본 적이 있었다. 이 깡통이 가득 차면 못난 인생도 안녕이야. 로라는 깡통을 흔들며 묵직한 느낌을 확인하고 다시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리고 2번째 보물을 꺼냈다. 스프링이 달린 작가 노트였다. 처음에는 그저 낙서를 끼적이는 정도였다. 그런데 두서없는 짧은 글도 훈련이 되는지 나중엔 꽤 그럴듯한 문장이 나왔다. 조금씩 글쓰기에 재미가 들린 로라는 노트에 일기를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다. 나중엔 욕심이 생겨 짧은 이야기까지 만들었다. 로라는 글을 쓸 때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후련했다. 주근깨 투성이의 못난 얼굴도 무엇 하나 잘하는 것 없는 못난 성품도 아버지의 강압적인 목소리와 집안의 숨막히는 공기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로라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다. 오늘은 뭘 쓸까? 연필을 굴리던 로라는 아침 스쿨버스에서 빅터와 만난 일이 떠올랐다. 왜 빅터한테 화를 냈을까? 로라는 스쿨버스에서 과민 반응을 보인 게 마음에 걸렸다. 빅터가 뭐라든 무시하면 그뿐이었는데 하지만 이상하게 그냥 넘어가지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로라는 빅터를 볼 때마다 묘한 당혹감을 느꼈다. 자신의 단점을 닮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랄까? 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는 빅터의 모습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다. 둘이 차이가 있다면 빅터는 소심함을 겉으로 드러냈고 로라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꼭꼭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됐어. 그 멍청한 녀석이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람. 로라는 노트에 적은 빅터의 이름을 지우고 다른 멋진 상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야, 못다니? 프랑켄슈타인한테 연애 편지 쓰냐? 동생 톰이었다. 로라는 노트를 덮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당장 나가지 못해? 누군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못난이 밥 먹으러 내려오라잖아. 로라는 인상을 쓰고 노트에 동생에 대한 불만을 썼다. 노트에는 집을 나가야 하는 이유가 매일 하나씩 늘어났다. 내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자 토미는 망원경으로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항해사처럼 말했다. 아빠, 못난이가 소설을 쓴대요. 아버지는 빵을 뜯던 손을 멈추며 로라를 바라봤다. 소설이 아니라 그냥 글이에요. 로라는 고개를 숙인 채 변명 아닌 변명을 했다.
나중에 작가가 될 거래요. 지난번에 나한테 그랬어요. 눈치 없이 또 토미가 끼어들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익숙한 코웃음 소리가 들렸다. 흥! 작가는 아무나 되는 건 줄 아냐? 로라는 입을 꾹 다문 채 샐러드를 씹었다. 펜만 든다고 해밍웨이가 되고 섹스피어가 되는 거라면 세상에 작가 아닌 사람이 없겠지. 뭐든 타고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허황된 생각 말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꿈은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다 보면 열심히 항변을 하려 드는 로라의 말을 아버지가 가로막았다. 아, 그래 우리 못난이 말 잘했다. 꿈이라. 그럼 피겨 스타가 되겠다고 시작했던 스케이트는 테니스도 라켓 몇 번 휘두르고는 못하고 그만뒀지 아마. 그리고 피아니스트가 되겠다며 배운 피아노는 그 꿈은 어디 간 거냐? $5,000나 되는 피아노를 사줬더니 얼마 못 가서 일주일 안에 칠까 말까 하더구나. 그 말에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여보, 그 말씀 그만하세요. 그래도 토미가 잘 치고 있잖아요. 찬송가 반주까지 도맡아 하면서 칭찬받고 있으니 아까울 것 없는걸요. 로라를 편들어 주겠다고 나선 어머니의 말이 오히려 로라의 가슴을 찔러왔다. 아프지만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로라는 이제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낸 적이 없었다. 재능도 없고 끈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다. 레이첼 선생은 시계를 확인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교실에는 빅터만이 쭈뼛쭈뼛 서서 레이첼 선생의 눈치를 봤다. 빅터야, 할 말 있니? 이것 한번 봐주실래요? 빅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지난 수업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에디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서. 노트에는 리모컨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었다. 그것은 일명 소리나는 리모컨이었다. 집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게 해서 찾게 한다는 발상이었다. 레이첼 선생은 탄성을 질렀다. 빅터, 대단한걸. 이제 리모컨을 잃어버려도 거실을 헤집을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야. 빅터는 쑥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빅터는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 레이첼 선생은 빅터에게 노트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기소침한 빅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흥분된 기분으로 교무실로 들어온 레이첼 선생은 발명반 담당인 로널드 선생에게 빅터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빅터의 작품이에요. 이걸 이번 발명 경진대회에 출품시키는 게 어떨까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노트를 내려본 로널드 선생은 빅터라는 이름을 듣자 혀를 차며 노트를 덮었다. 그냥 멍청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몹쓸 녀석이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소리나는 리모컨은 작년 전국 학생 발명 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발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녀석은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베낀 게 분명해요. 누가 바보 아니랄까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을 베꼈군요. 레이첼 선생은 빅터의 선량한 눈빛을 떠올렸다. 성적은 부진했지만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다. 빅터가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녀석의 머리로는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한 인간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실행해 보이기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로널드 선생은 그런 답변이 오리라 예상한 듯 일말의 동요도 없이 학적부를 꺼내서 보여주었다. 빅터의 학적부를 확인한 레이첼 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봤습니까? 빅터는 IQ가 73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죠. 그때 등 뒤에서 남학생 웃음소리가 들렸다. 빅터 IQ가 73이라고요? 하하하하. 볼일이 있어 교무실로 찾아왔던 더프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더프는 신기한 물건이라도 발견한 양 달려와서 학적부를 훔쳐봤다. 레이첼 선생은 황급히 학적부를 덮고 더프를 따로 불렀다.
더프, 빅터의 IQ를 절대 다른 아이들한테 말해선 안 돼. 빅터를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뭐, 알았어요. 더프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키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레이첼 선생은 빅터에게 일어날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만큼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도 없다. 며칠 후 빅터의 사물함에는 빨간 글씨로 IQ 73 이란 글자가 보기 흉하게 그려졌다. 빅터의 등에는 늘 바보, 전응아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다녔다. 아이들은 빅터를 바보 빅터라 불렀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그렇게 불렀다. IQ가 알려진 후 빅터는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빅터는 전교생의 만만한 장난감이자 놀림감의 대상이었다. 빅터는 매일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찾아야 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통수를 맞아야 했다. 아이들은 잔인했다. 머리가 나쁘면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빅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 빅터는 말을 더 더듬었고 수업 시간에도 쫓기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했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레이첼 선생이 빅터를 불러 상담을 했지만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빅터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로널드 선생이 아버지께 전화를 제가 바보라서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넌 바보가 아니야, 빅터. 내가 로널드 선생님을 설득해 볼게. 소리. 뭐? 소리 나는 리모컨. 그게 벌써 발명된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안쓰럽게 빅터를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은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 너를 믿고 말고. 그러니 빅터,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빅터는 순한 눈을 천천히 껌뻑였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라고요? 바보가 바보를 믿으면 더 바보가 될 뿐이잖아요.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레이첼 선생은 처음으로 교사로서의 무력감을 느꼈다. 손을 잡아주는 일 말고는 불우한 제자를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에 메를린 학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란 것을. 일주일이 지났다. 오전의 교정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수업이 한창인 교실 창가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나무들은 기지개를 켜듯 푸른 잎들을 흔들었다. 본관 앞에는 빅터 아버지가 몰고 온 고물 트럭이 털털거리며 서 있었다. 빅터는 종이 가방에 소지품을 챙겨 넣고 교정을 나섰다. 그를 배웅해주는 사람은 레이첼 선생뿐이었다. 빅터야,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고 배워야 더 나은 사람이 된단다. 어른이 되어 배우는 공부가 진짜 공부야. 포기해선 안 돼. 고마워요. 바보에게 잘해주셔서. 빅터는 학교 건물을 올려다본 후 트럭에 올라탔다. 너 자신이 되어라. 빅터는 무심한 표정. 에머슨의 제1법칙. 드르륵 드르륵. 로라는 똑같은 종이 위로 똑같은 종이가 쌓여가는 광경이 마치 자신의 지난 10년처럼 느껴졌다. 복사물처럼 반복되는 일상. 키가 커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인이 됐지만 그것이 지난 10년 동안 변화한 전부였다. 그녀는 뉴욕으로 떠나지 못했고 작가가 되지 못했으며 성형수술도 하지 못했다. 대학 진학은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로라는 그 선택의 문 앞에서 여느 때와 같이 자신감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은 어느 정도 아버지 뜻대로 되었다. 로라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한 뒤 시간제 공무원이 되었고 마침내 인간 복사기가 되었다. 난 왜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난 걸까? 로라는 한숨을 쉬며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식탁 한편에 올려놓았던 우편물을 펼쳤다. 각종 광고물들 사이에 알비 출판기획이라고 발신인이 적힌 봉투가 있었다. 로라는 입맛살을 찌푸렸다. 보나마나 출판사의 홍보물일 게 뻔했다.
로라는 대학 시절에 작가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3개월 동안 수강생들은 단편 소설을 완성해야 했고 그것은 동인지로 묶여 여러 출판사들에게 배포됐다. 그런데 출판사들은 작가 지망생들의 작품보다는 동인지에 게재된 연락처에 관심이 더 많았다. 그 후로 출판사에서는 신간, 서적, 팸플릿이나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홍보물들을 수시로 보내왔다. 참 대단한 마케팅이었다. 매번 속는 걸 알지만 혹시나 이번에 원고 청탁이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에 뜯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로라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읽고 또 읽었다. 나랑 책을 쓰고 싶다고? 꿈을 꾸는 것 같았다. 로라는 얼음물을 들이키고 가슴을 진정시켰다. 그러나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심장은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그날 밤 로라는 10번도 넘게 편지를 읽었다.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레이첼 선생님? 로라 던컨? 10년 만에 재회였다. 세상에, 혹시나 했는데 바로 너였다니. 반갑게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물었다. 사실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아니 왜? 로라는 작가 양성 프로그램에서 강사에게 혹평을 받은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 강사가 3권의 책을 낸 소설가였는데 제 글을 보더니 사춘기 소녀의 일기장 같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제 글이 형편없어 보이고 왠지 자신도 없어져서. 이야기를 듣던 레이첼 선생은 검지를 흔들었다. 월트 디즈니가 내 나이 정도였을 때였을 거다. 그는 만화를 그려서 잡지사에 투고했다가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어. 이유가 뭔지 아니? 로라는 고개를 가웃거렸다. 재미가 없어서였대. 말도 안 돼요. 디즈니가 재미없으면 도대체 어떤 만화가 재미있다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디즈니를 못 알아본 곳은 만화 잡지사만이 아니었어. 그 일로 낙심한 디즈니는 어렵사리 광고 대행사에 취직을 했단다. 디즈니는 거기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림을 그렸지. 하지만 결국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어. 또 재미가 없다고 했나요? 아니 이번엔 그림에 재능이 없다고 했어. 월트 디즈니한테 말이야. 다들 눈이 어떻게 됐나 보군요. 레이첼 선생이 무릎을 치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 아마 너를 비판한 소설가도 눈이 어떻게 됐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방해자의 목소리는 잊어버려. 너는 재능이 있어. 내용도 참신하고 문제도 독특했지. 로라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설령 거짓말일지언정 누군가 너는 재능이 있어. 너는 훌륭한 작가가 될 거야 라고 말해주길 얼마나 기다려왔던가. 지금껏 로라 주변에는 그 쉬운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로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느꼈다. 외롭게 긴 터널을 지나가다가 드디어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로라는 헛기침을 하며 눈물을 애써 감췄다. 어떤 내용의 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에머슨이 말한 제1법칙. 그게 뭔가요? 자기 믿음. 로라는 어렴풋이 오래전 교실에서 레이첼 선생이 실행했던 실험이 생각났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 잠시만요. 로라는 오랫동안 펼치지 않았던 작가 노트를 꺼냈다. 포기했던 꿈을 되찾자 가슴엔 파도 같은 의욕이 넘쳐 흘렀다. 로라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레스토랑의 영업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의 열정적인 대화는 끝날 줄 몰랐다.